양자역학을 빛낸 물리학자들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막스 플랑크는 양자 이론을 창안한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로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버지는 킬대학 법대 교수였고 음악과 문학을 즐기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던 플랑크는 음악과 물리학 사이에서 진로 고민을 했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매료되어 물리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피아노, 오르간, 첼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작곡도 가능했습니다. 미넨대학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베를린에서 헬름홀츠와 키르호프에게 수학과 물리학을 사사받았습니다. 1889년 베를린 대학 물리교수로 취임했고 1900년 흑체 복사 법칙과 양자 가설을 발표하며 자외선 파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사는 50세 이후 비극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첫 아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고 쌍둥이 두 딸은 출산 중 사망했으며 막내 아들은 히틀러 암살 시도에 연루되어 채용되었습니다. 1947년 8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개인사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플랑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극 지지했고 1914년 아인슈타인을 베를린으로 초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1927년에는 에르빈 슈레딩거를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플랑크는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가정했고 1905년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빛이 양자라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론 물리학자로서 상대성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독일 울름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 뮌헨에서 보냈습니다. 1896년 스위스 쥐리히 공대에 입학해 물리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 교수직을 얻지 못해 1902년 베른 특허청에 취업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전기 및 기계장치 관련 특허였는데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물리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05년을 기적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광전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4편의 혁신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1909년 쥐리히 대학 교수로 부임했고 1915년에는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뒤흔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으며 192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자 유태인 출신인 아인슈타인은 1933년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로 정착했습니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에 대한 편지를 보냈고 이것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경고와 확산에 대해 반대를 하였습니다. 1955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탁월한 지적 재능은 그를 종종 외로움과 고립 속에 머물게 했고 음악은 그런 그에게 심리적 위안과 창의적 영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유명한 그는 자주 실내악을 연주했는데 플랑크나 하이젠베르크와 같이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호기심 많은 늙은이라며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호기심은 존재의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1924년 프랑스 이론 물리학자 루이드 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면 물질도 이중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1927년 데이비스 거머 실험으로 전자가 파동처럼 회전하는 현상이 관측되면서 물질파 이론이 입증되었습니다. 1926년 슈레딩거는
파동 함수를 도입하여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어는 덴마크의 이론 물리학자로 코펜하겐 대학교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1911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으로 건너가 J.J. 톰슨과 러더퍼드의 지도 아래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1913년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발표했고 1916년 코펜하겐 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1920년 코펜하겐 대학교 보어연구소가 설립되어 전 세계 젊은 물리학자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디렉 등 젊은 물리학자들과 함께 양자역학 발전의 중심 역할을 했고 코펜하겐 해석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1922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26년 슈레딩거는 코펜하겐을 방문하여 양자역학에 대한 깊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보어는 확률적 해석을, 슈레딩거는 결정론적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방문 도중 심한 독감으로 슈레딩거는 병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보어는 개의치 않고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슈레딩거는 이후로 보어와의 관계가 냉각되었다고 합니다. 1927년 솔베이 회의 이후 아인슈타인과 양자역학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늘 존중해주는 경쟁자이면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1940년 나치가 덴마크를 점령하자 어머니가 유태인이었기에 보어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레지스탕스의 도움으로 어두운 밤 작은 낚시배를 타고 스웨덴으로 탈출했고 이후 산소 마스크도 없이 군용 항공기로 영국으로 고공비행하다 산소 부족으로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맨하튼 프로젝트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1941년 하이젠베르크가 나치 독일화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던 시기에 보어와 비밀리에 코펜하겐에서 만났지만 그 후 그들의 관계는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슈레딩거는 오스트리아 이론 물리학자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빈에서 태어났으며 1906년 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취득했으며 1921년 쥐리 대학 교수로 부임하였고 1925년 말 스위스 알프스의 애인과 휴가를 즐기는 동안 슈레딩거 방정식 초안을 구상했습니다. 1926년 39세의 나이로 파동역학을 발표했고 고양이 사고 실험으로 양자 중첩의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 프랑크의 추천으로 베를린 교수로 부임하여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당대 저명한 교수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1933년 디렉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나치가 집권하면서 억압적인 과학 정책을 펼치자 독일을 떠나 아일랜드 더블린 고등연구소에서 15년간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철학과 문학, 예술을 즐겼지만 동료나 친구의 아내 등과의 복잡한 연애 관계와 분방한 사생활로 유명해 종종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 스타일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 등으로 그는 점차 다른 물리학자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양자역학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입자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으며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 파울리가 지지한 반면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확률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숨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고양이 사고 실험은 고양이 한 마리가 소량의 방사선 물질이 담긴 강철 상자에 갇혀 있는데 1시간 후에 원자 하나가 붕괴하거나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같습니다. 원자가 붕괴하면 장치가 독가스가 든 병을 깨뜨려 고양이를 죽입니다.
하지만 상자가 열릴 때까지는 고양이가 죽음과 살아있음의 두 상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한 예였으나 오히려 중첩 개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이론 물리학자로 그의 아버지는 뮌헨대학교 교수였습니다. 1920년 뮌헨 대학에 입학해 아놀드 존머펠티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수학과 이론 물리학에서는 매우 뛰어났지만 실험 물리학에서는 거의 낙제 수준으로 지도교수 덕분에 간신히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과 학생이었던 파울리가 존머펠티의 부탁으로 하이젠베르크의 학업을 돕기도 했습니다. 파울리는 날카로운 비평가로서 그에게 정신적 멘토 같은 존재였습니다. 1923년 파울리 후임으로 게팅겐 대학에서 막스 보른의 조교로 일했고 1924년에는 코펜하겐으로 옮겨 닐스 보어와 함께 연구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활동적이고 음악을 좋아해 틈이 나면 자주 뮌헨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곤 했고 피아니스트로 소규모의 연주회도 열었습니다. 1925년 행렬역학을 발표했고 1927년에는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했으며 그의 25세의 나이에 라이프치히 대학 물리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1929년 디렉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으로 강연 여행을 떠났고 산악 활동과 스키를 즐겼던 그는 디락을 알프스로 초대해 산악 여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디렉에게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 묻자 내가 할 말이 있을 때만 대답한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193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41년 하이젠베르크는 베를린 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일 핵 개발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자원 부족, 이론적 계산의 어려움으로 독일의 핵무기 개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뉴스는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때야 비로소 폭탄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회고한 바도 있습니다. 1925년 발표한 행렬역학은 물리량을 시간에 따라 변하는 행렬로 표현한 것으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은 수학적으로 서로 동일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파동역학을 선호하였습니다. 1927년에 제안된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파울리는 이론 물리학자로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18세 독학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 후 해석하고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글을 읽고 아인슈타인은 그의 뛰어난 이해력과 설명 능력에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1921년 그는 아놀드 존머펠티의 지도 아래 뮌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게팅겐 대학에서 막스 보른의 조교로, 함부르크 대학교 빌헬름 렌츠 조교로, 코펜하겐 연구소에서 닐스 보어와의 연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25년 발표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전자구조 이해의 핵심으로 이 원리가 없었다면 주기율표, 화학결합, 물질의 안전성 자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파울리는 말수가 적고 묵직한 인상을 주었으며 남의 말에 쉽게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생활은 순탄치 않아 젊은 시절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연애관계도 복잡해 친구들이 파울리의 삶은 방정식보다 더 복잡하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살, 아버지와의 갈등, 짧은 결혼 생활과 파탄으로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후 찌리히에서 융합파의 분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28년 스위스 찌리 연방공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1930년 중성미자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핀 행렬, 양자전기 역학 기초 등 현대 물리학의 핵심적 요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1940년 유태인 혈통이었던 그는 나치 박해 가능성을 피해 미국으로 갔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스위스 쥐리 연방공대로 돌아왔습니다. 1958년 그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뜨기 전 머물렀던 병원 입원실 번호가 137번이었는데 이 번호는 미세구조 상수와 관련된 숫자로 그가 평생 연구하며 신비롭게 여긴 수학적 물리적 상수였던 것입니다. 파울리 효과란 파울리는 뛰어난 이론가였지만 물리실험실에서 기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고장난다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험 물리학자들은 파울리가 근처에만 있어도 기기가 망가진다는 농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파울리가 교팅겐으로 가기 위해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실험실 기계가 심각하게 망가지자 동료들은 파울리 효과가 기차역까지 뻗쳤다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1920년 슈레딩거가 파동역학을 발표하자 그는 파스칼 요르단에게 편지를 보내 파동역학과 행렬역학은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이젠베르크와 1920년대 보의 코펜하겐 중심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양자역학 발전에 기여했고 디렉과도 학문적으로 교류했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궤도에 2개 이상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음을 수학적으로 제시한 이론입니다. 중선미자란 전하를 가지지 않고 질량이 거의 없는 아주 가벼운 입자로 베타 붕괴 실험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자 이 입자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디렉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로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렉의 아버지는 스위스인으로 프랑스어 선생이었으며 매우 엄격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한 탓인지 디렉은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이런 환경을 견디지 못해 요절하자 그 아버지와는 소원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뜻으로 브리스톨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 불황이라 졸업 후 취직을 못해 브리스톨 대학에서 수학 공부를 2년간 더 했습니다. 그 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매료된 디렉은 1923년 연구생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디렉은 사교적이지는 않았지만 파울리 하이젠베르크와 깊이 교류했습니다. 1926년 행렬역학을 발전시켜 디렉 양자역학을 발표했고 1927년 디렉 방정식을 발표하면서 스핀 개념과 반입자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1928년 상대론적 양자장론 이론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1933년 슈레딩거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29년에는 하이젠베르크와 함께 양자역학을 알리기 위해 세계 강연 여행을 한 후 시베리아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32년 뉴턴이 한때 맡았던 루카스 수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디렉 방정식은 상대론적인 전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양자역학 반정식으로 양자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한 최초의 이론입니다. 디렉의 바다는 상대론적 양자역학에서 전자와 양전자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개념이었습니다.